제110화 노익장 황충 제1장. 한편 군사를 이끌고 도망친 두습은 하후연의 군영으로 돌아와 아뢰었다. 황충에게 맞은편 산을 빼앗겼습니다. 하후연이 크게 노해 말했다. 황충이 맞은편 산을 차지하였다면 내가 나가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모두들 출전을 준비하라. 이건 분명 법정의 잔꾀일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선 출전하지 마시고 다만 굳게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장압이 말리자 하후연은 역정을 냈다. 저기 맞은편 산을 차지하고 우리의 허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찌 나가 싸우지 않을 수 있겠소. 장압이 다시 한번 간곡히 만류했으나 하후연은 듣지 않고 군사를 나누어 맞은편 산을 에워쌌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이를 보고 있던 법정은 산 위에서 흰 깃발을 흔들었다. 이를 보고 황충은 하후연이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못 들은 체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오시가 지나면서 법정이 내려다보니 조조의 군사들은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려 대다수가 말에서 내린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이를 본 법정은 이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순간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리면서 와! 하는 함성이 일더니 황충의 말이 앞장서 산을 내려가고 그 뒤로 대군이 따랐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세였다. 황충은 하후연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대장 깃발과 일산 밑으로 달려들며 우레 같은 소리를 질렀다. 하후연은 노장의 칼을 받으라. 하후연이 맞서기 전에 황충의 칼이 떨어지자 하후연의 몸은 머리에서부터 한쪽 어깨까지 베어져 두동강 나고 말았다. 이날 뛰어난 무술을 보인 노장 황충에 대해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늙어서도 큰 적을 만났을 때는 흰머리 휘날리며 신이 떨쳤지. 강한 팔 강한 활을 잡아당겼고 바람을 가르면서 칼 휘두르니 우렁찬 목소리는 범과 같았고 줌마는 날아가는 용과 같았지. 적장에 머리 받쳐 공운 더하고 강력 여러 직할령 넓히었더라. 황충이 하후연을 베어 죽이자 조조군은 크게 무너져 각자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 기세를 타고 황충은 정군산을 취하러 갔다. 장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맞싸우러 왔다. 황충과 진식이 양쪽에서 협공하며 한바탕 혼전을 벌이자 장압은 패에 달아났다. 갑자기 산모퉁이에서 한때 인마가 쏟아져 나오며 갈 길을 막았다. 앞장선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상산 조자룡이 이에 있느니라. 크게 놀란 장압이 패잔병을 이끌고 정군산 쪽으로 달아나자 앞쪽에 다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다. 그때 옆으로 다가와 자신을 맞아준 것은 두습이었다. 정군산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유봉과 맹달에게 빼앗겼습니다. 두습의 말에 장압은 크게 놀랐다. 이에 장압은 두습과 함께 패잔병을 이끌고 한숫가로 가서 군영을 세우는 한편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급보를 띄웠다. 조조는 하후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다. 그는 지난날 점술가 관로가 38종행의 황저우하면 정군지남의 상저일구라 고 한 말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38종행이란 3 곱하기 8은 24. 곧 건한 24년 기해년이고 황저우호 곧 누런돼지가 범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기해년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며 정군지남 곧 정군산 남쪽에서 상절일고 곧 한쪽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군산 남쪽에서 수족 같은 피부치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조조의 아비 조승은 본래 하우씨였으나 조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조씨가 되었던 것이므로 조조는 본시 하후연과 같은 혈족이었다. 이 때문에 조조는 하후연에게 형제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건한 24년 정월에 정군산 남쪽에서 한쪽 다리를 잃는다. 이 같은 관로의 예언은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관로를 찾아보게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종래 찾지 못했다. 내 기필코 하후연의 원수를 갚으리라. 황충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조조는 마침내 하후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왕을 선봉장으로 삼고 자신이 직접 대군을 거느린 채 정군산으로 갔다. 한수 강변에 도착하자 장압과 두습이 나와 조조 일행을 맞았다. 조조는 두 장수에게 그곳 전황을 물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군산을 잃었으니 군량과 말먹이풀이 문제이옵니다. 미창산에 있는 군량과 말먹이풀을 북산의 군영으로 옮긴 뒤에 진격하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게 좋겠군.
조조는 그들의 진언을 받아들여 미창산의 군량과 말먹이 풀을 모두 북산의 군영으로 옮겼다. 제2장 한편 황충은 하후연의 수급을 베어가지고 가맹관으로 가서 유비에게 바쳤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익주를 평정한 직후 토로장군에 임명했던 황충에게 정서대장군의 벼슬을 더하고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 주었다. 잔치상의 흥취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 갑자기 아장 장저가 달려와서 아뢰었다. 조조가 몸소 20만 대군을 이끌고 하후연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지금 장합은 미창산에 있는 군량과 말먹이 풀을 한수 북쪽에 산기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군량과 말먹이 풀이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병사들의 대오를 정돈 점검하면서 진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 한 사람을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 저들의 군량과 말먹이 풀을 태워버리고 군수품을 빼앗는다면 조조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그 일을 맡고 싶소이다. 황충이 자원하고 나서자 제갈량이 고개를 저었다. 조조는 하후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가벼이 대적해선 안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비가 끼어들었다. 하후연이 총대장이었지만 한낱 용감한 사내에 지나지 않았으니 어찌 장합에 비하겠소. 만일 장합의 목을 베어온다면 하후연을 베어 이긴 것보다 10배는 나을게요. 이에 황충이 한층 분발하며 말했다. 제가 가서 그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시면 장군은 조자룡과 함께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모든 일을 상의한 뒤에 행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공을 세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소이다. 황충은 응낙했다. 제갈량은 장저를 부장으로 삼아 함께 가도록 했다.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은이 황충에게 물었다. 지금 조조는 20만 무리를 이끌고 10개의 군영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선 주공 앞에서 군량을 빼앗으러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쓰실 무슨 계책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조장군은 내가 먼저 가서 어찌하는지나 구경하시구려. 황충이 그렇게 대답하자 조은이 말했다. 제가 먼저 갈 터이니 기다리시죠. 아니, 나는 주장이고 그대는 부장인데 어찌 먼저 가겠다는 거요? 저나 장군이나 주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뇌 한 가지인데 구태여 그런 걸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둘이 제비 뽑기를 하여 뽑힌 사람이 먼저 가기로 합시다. 좋소. 황충이 동의하여 두 사람은 제비 뽑기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제비를 뽑게 된 것은 황충이었다. 조은이 말했다. 이왕 장군께서 먼저 가시게 되었으니 제가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정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장군께서 약정한 시간에 돌아오신다면 군사를 눌러둔 채 움직이지 않겠지만 약정한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제가 즉각 군사를 이끌고 나가 지원하겠습니다. 공의 말대로 합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돌아오는 시간을 5시까지로 약정했다. 자신의 군영으로 돌아온 조은은 부장 장익에게 말했다. 황한승이 내일 군량을 뺏으러 가기로 약정하였다. 만일 약속한 5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도우러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영 앞에는 한수가 있고 지세가 험하니 내가 나가면 그가 조심해서 지키도록 하라. 경솔이 움직여선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은 분명히 대답했다. 한편 군영으로 돌아온 황충도 자신의 부장 장저에게 말했다. 내가 하후연을 베었으니 장합도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게다. 나는 명을 받들어 내일 군량과 말먹이 풀을 빼앗으러 간다. 군영에는 500명만 남겨두겠다. 너는 나를 도우라. 오늘 밤 3경에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4경에 군영을 떠나 북쪽 산기슭으로 쳐들어간다. 먼저 장합을 잡고 그 다음 군량과 말먹이 풀을 빼앗을 것이다. 장자는 명에 따라 움직였다. 그날 밤 황충은 앞장서 인마를 이끌었고 장자는 그 뒤를 따랐다. 한수를 몰래 건너 북쪽 산기슭에 도착하니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군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이를 지키는 군사는 그닥 많지 않았다. 그들은 촉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자 군량을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모두 말에서 내려 불쏘시개를 군량미 위에 얹으라.
황충이 지시하자 기마병들은 말에서 내려 마른 풀과 나뭇가지 등 불쏘시개를 군량 및 더미에 쌓고 불을 지르려 했다. 그때 갑자기 장압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이에 황충과 장압 사이에는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아직 그 싸움이 판가름도 나기 전에 서왕이 이끄는 한때의 군사가 달려와 황충을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보고를 받은 조조가 서둘러 서왕에게 지원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황충과 달리 부장 장전은 군사 300을 이끌고 포위망을 벗어나 군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문빙이었다. 거기다 등 뒤로 조조군이 또 나타나는 바람에 장저 또한 황충과 마찬가지로 적의 포위망에 갇힌 꼴이 되었다. 이때 조우는 군영 안에서 황충이 돌아오기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약정한 5시가 되었는데도 황충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조우는 서둘러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3천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나가기에 앞서 장익에게 일렀다. 너는 군영을 굳게 지켜야 한다. 양쪽에 활과 쇠뇌를 많이 설치하는 등 준비를 단단히 하라. 예, 그리하고 말고요. 장익이 이에 이해하며 응낙하는 것을 듣고 조우는 창을 꼬나들고 말을 휘몰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문빙의 부하장수 모용렬이었다.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해 칼을 휘두르며 기세 좋게 달려들었으나 조운의 창에 찔려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를 본 조조의 군사들이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운이 겹겹이 에워싼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자 또다시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것은 위나라 장수 초병이었다. 조운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쳐 물었다. 촉의 군사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초병이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벌써 다 죽여버렸느니라. 이 말에 크게 노한 조우는 말을 세차게 몰더니 한창의 초병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을 몰아쳐 죽이고 북산 밑으로 달려가 보니 황충은 장압과 서왕 두 장수에 에워싸여 있었고 군사들은 곤란에 빠진 지 오래된 모양이었다. 조우는 크게 고함 지르며 말을 세차게 몰아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마치 무인지경을 달리는 것 같았다. 그가 적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창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백꽃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흡사 몸에서 눈발이 마구 흩날리는 것 같았다. 장압과 서왕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 감히 맞서 싸우지를 못했다. 황충을 구한 조우는 싸우다 달아나기를 반복했으나 이르는 곳마다 감히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제3장 이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조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게 누군가? 그를 알아본 자가 고했다. 저자가 바로 상산 조자룡이옵니다. 조조가 말했다. 지난날 당양 장판의 영웅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조운이 이르거든 함부로 맞서지 마라. 부하장수들을 잃을까봐 내린 명령이었다. 이 바람에 황충을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조운이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데 병사 하나가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포위당한 사람은 분명 부장 장저일 것입니다. 이에 조우는 본체로 돌아가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동남쪽으로 쳐들어갔다. 이르는 곳마다 상산조운에 네 글자가 적힌 깃발만 보면 모두들 기겁을 하고 달아났다. 그가 당양 장판에서 보인 용맹을 서로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조우는 장저도 손쉽게 구해낼 수 있었다. 조조는 조운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거리낌 없이 휘젓고 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맞서는 자가 없어 황충을 구하고 또 장저까지 구해가는 것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리더니 스스로 좌우 장수들을 거느리고 조운을 뒤쫓았다. 조운은 이미 본체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를 맞으러 나간 부하장수 장익이 보니 조운의 뒤쪽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조조군이 뒤쫓고 있음을 직감한 장익이 조운에게 말했다. 추격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군영 문을 닫고 성루에 올라가 적을 막으라는 영을 내리십시오. 그러자 조운이 크게 꾸짖었다. 군영 문을 닫지 말라. 너는 내가 지난날 당양 장판에서 창 한 자루 말 한 마리에 의지하여 조조의 83만 대군을 초계처럼 여겼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은 군사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그리고는 활잡이 쇠뇌잡이들을 군영 밖 참호 속으로 내몬 뒤에 영을 내렸다. 영내의 깃발과 창들을 모두 잡아뜨리고 짐이나 북소리를 일체내지 말라. 조우는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영문 밖에 홀로 서 있었다.
장압과 서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천의 군사고 촉군의 군영 앞에 이르렀을 때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군영 안에는 깃발들이 쓰러져 있고 북소리도 나지 않았다. 거기다 조우는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든 채 영문 앞에 홀로 서 있고 영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두 장수는 의심이 들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도착한 조조가 외쳤다. 무엇들 하느냐? 모두 앞으로 전진하라. 그의 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함성을 크게 지르며 군영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데도 조운이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조조의 군사들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때 조운이 창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참호 속에서 화살과 쇠뇌살이 일제히 발사되었다. 이미 날이 컴컴해져 촉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길이 없었다. 이에 겁이 난 조조는 얼른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자 뒤쪽에서 땅을 흔드는 함성과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리면서 촉군 병사들이 쫓아왔다. 조조군은 자기들끼리 밟고 밟히면서 떼지어 한수의 강둑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강물에 떨어져 죽은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조운과 황충장전은 각각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적을 쫓으며 닥치는 대로 죽였다. 조조가 달아나자 유봉 맹달이 각각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미창산 산길로 쳐들어와 굴량과 말먹이 풀에 불을 질렀다. 이에 조조는 북산의 굴량과 말먹이 풀을 버리고 황망히 남정으로 돌아갔다. 서왕과 장압도 촉군을 막아내지 못해 본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조우는 조조의 군영을 점거했고 황충은 굴량과 말먹이 풀을 빼앗았다. 한수에서 얻은 병장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큰 승리를 거둔 조우는 유비에게 사람을 보내 승전보를 알렸다. 유비는 즉시 제갈량과 함께 한수 강변으로 와서 조운의 부하 병사에게 물었다. 자룡이 어떻게 싸우던가? 병사는 조운이 황충을 구하고 한수에서 싸우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를 듣고 난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산 앞뒤의 험준한 길을 살펴보다가 잠옷 유쾌한 음성으로 제갈량에게 말했다.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인 모양이요. 그런 조운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지난날 장판에서 크게 싸우던 당시 위풍 아직도 죽지 않았네. 돌진하여 영웅을 드러내배고 포위되면 용맹을 펼쳐 보이니 귀신이 통곡하고 홀령도 울고 하늘이 겁을 내고 땅도 떨더라. 상산의 호위 장군 조자룡이는 온몸이 그야말로 담덩이였지. 이에 유비는 조운을 호위 장군이라 부르며 장수와 사병들을 크게 위로했다. 즐거운 잔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대군을 다시 파견하였습니다. 한수를 되찾을 생각으로 야국 새끼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조조가 이쪽으로 와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 한수를 얻게 될 것은 우리인즉.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한수 서쪽으로 나아가 조조군을 맞았다. 조조가 서왕을 선봉장으로 삼아 먼저 가서 싸우라는 명을 내리자 군막 앞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이곳 지리를 잘 아오니 서장군을 도와 촉군을 무찌르고 싶나이다. 조조가 보니 바로 파서 탄거 사람 왕평이었다. 자가 자균인데 현재 아문장군으로 있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왕평을 부 선봉장으로 삼아 서왕을 돕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정군산 북쪽에 주둔시켰다. 서왕은 왕평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한수강가에 도착하자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모두 강을 건너 진세를 벌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왕평이 서왕에게 물었다.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넜다가 급히 후퇴할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소리냐? 옛날 한신이 대수의 진을 친 것은 이른바 죽을 곳에 처한 뒤라야 산다고 한 병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한신은 적들이 무모한 것을 헤아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군께서는 조운과 황충의 생각을 능히 헤아리고 계시는지요? 왕평이 말리는데도 서왕은 듣지 않았다.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대는 보병을 이끌고 적을 막으며 내가 기마병을 이끌고 가 적을 무찌르는 거나 지켜보시게. 그리고는 강 위에 부교를 놓게 한 뒤 군사를 이끌고 한수를 건너가서 군영을 세웠다. 제4장 조조군이 한수를 건너온 것을 보고 황충과 조운이 유비에게 고했다. 저희들이 각각 휘하 군사를 이끌고 가 조조군을 맞아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시오. 유비가 승낙하니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가는 도중 황충이 조운에게 말했다.
지금 서왕은 용기만 믿고 왔소. 우선 그와 맞서지 말고 날이 저물고 군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둘이 군사를 나누어 양쪽에서 들이칩시다. 예, 그리하시죠. 좋은 계책입니다. 조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이에 두 사람은 각기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군영과 목책을 지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과연 진시가 되자 서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으나 촉구는 신시가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도 응하지 않으니 서왕은 활잡이 쇠뇌잡이들에게 영을 내렸다. 모두 촉군 군영을 향해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쏴라. 이 모습을 본 황충이 조은에게 말했다. 서왕이 활과 쇠뇌를 쏘게 한 것은 물러나려는 수순이요. 이 틈을 노려칩시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조군의 뒤편에서 물러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때다. 북을 쳐라. 돌격하라. 황충의 외침에 촉군 군영에서는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와 동시에 황충은 군사를 거느리고 왼쪽으로 나아가고 조은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른쪽으로 나아갔다. 양쪽에서 협공을 해대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던 조조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달아날 길이 없자 한수로 내몰린 그들은 강물에 빠져 죽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죽기로 싸워 가까스로 사지를 벗어난 서왕은 군영으로 돌아오자 왕평을 꾸짖었다. 너는 아군이 위태로운 형편에 빠진 것을 보고도 어찌 구하러 오지 않았는가? 제가 구하러 갔다면 이 군영 역시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공에게 뭐라 하였습니까? 공이 듣지 않아 이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서왕은 크게 노해 왕평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불만과 불안감을 느낀 왕평은 그날 밤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군영 안에 불을 질렀다. 때 아닌 불길에 휩싸인 조조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서왕도 군영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왕평은 그 길로 한수를 건너 조은에게 투항했다. 이에 조은이 유비에게 데려가 소개하니 자균왕평은 한중의 지리를 샅샅이 말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내가 자균을 얻었으니 한중을 얻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구려. 그리고는 왕평을 편장군으로 삼고 그곳 지리의 길안내 임무를 맡겼다. 한편 황충과 조은의 협공에 패하여 도망친 서왕은 조조의 군영으로 돌아가 조조에게 아뢰었다. 왕평이 배반하여 유비에게 투항하였나이다. 그는 물론 자신이 왕평을 죽이려 하여 그가 달아난 사실은 말하지 않고 왕평이 유비에게 투항한 사실만 보고했다. 이에 조조는 크게 노해 대군을 친히 거느리고 한숫가에 있는 군영과 목체를 탈환하러 갔다. 조은은 적은 군사로 맞서기 어렵겠다 보고 즉시 한수 서쪽으로 퇴각했다. 그리하여 두 군사는 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한수 강가에 도착한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지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갈량이 보니 한수 상류에 흑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군사 1,000여 명을 넉넉히 매복시킬 수 있을 듯 싶었다. 이에 군영으로 돌아와 조은에게 분부했다. 장군은 500명의 군사에게 북과 뿔라파를 들려 흑산 밑에 가서 매복토록 하시오.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우리 군영에서 호소리가 들릴 것이오. 호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마다 북을 요란하게 치되 절대 나가서 싸우지는 마시오. 조은은 계책을 받고 떠났다. 제갈량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적의 동향을 은밀히 살펴보았다. 다음날 조조군이 와서 싸움을 걸었으나 촉군 진영에서는 병사 한 명 싸우러 나오지 않았고 화살과 쇠뇌살 한 대 쏘는 병사도 없었다. 일이 되니 조조군은 제풀에 지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이 이슥해졌을 때다. 제갈량이 내려다보니 조조의 군영에는 하나둘 등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군사들도 모두 휴식을 취하는 듯했다. 이를 보고 제갈량은 신호포를 쏘아 올렸다. 쾅 하는 포소리를 듣자 조은은 군사들에게 일제히 북치고 나팔을 불라는 영을 내렸다. 포소리에 이어 조은의 500여 병사들이 북치고 불나팔을 불어대자 조조의 군사들은 자기들 군영이 기습당한 줄 알고 크게 놀라 군영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사방은 조용했고 적병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군영으로 돌아가 쉬고 있을 때 또다시 포소리가 울리더니 북소리 나팔소리가 요란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소리가 산골짜기에 가득 메아리쳤다. 조조의 군사들은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런 식으로 놀라 의심하며 뛰어나가는 일이 사흘 밤낮 계속되자
속으로 겁이 난 조조는 군영을 거두어 30리나 후퇴했다. 그는 사방이 탁 트인 벌판에 군영을 세웠다. 이를 보고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조조가 병법을 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잘 모르는 것 같군요. 그리고는 유비에게 청했다. 직접 한수를 건너가 배수에 진을 치고 군영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은 어찌하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계책을 일러주었다. 한편 조조는 유비가 강을 건너 배수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유비의 속셈을 떠보려고 사람을 시켜 도전장을 보냈다. 이에 제갈량은 내일 옥외산 밑에서 결전을 치르자. 는 답장을 보냈다. 다음날 양쪽 군사는 중간 지점인 옥외산 앞에 포진했다. 말을 탄 조조가 영문 깃발 밑에 나타나자 양옆으로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들이 벌려섰다. 빠르고 세차게 333번씩 세 차례 북을 두드리는 삼통의 북소리가 울리고 난 뒤 조조는 유비에게 나와 답하라고 외쳤다. 이에 유비가 유봉과 맹달 및 서천의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영문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조조는 채찍을 들어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유비야,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며 조정에 반역한 역저가 그러자 유비가 차분한 음성으로 받았다. 한나라의 종친인 나는 조칙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러 왔노라. 너는 위로 모후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황제의 수레와 가마를 주제넘게 쓰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당히 맞서는 유비는 이미 천둥 소리를 듣고 밥상 밑에 몸을 숨기던 지난날의 유비가 아니었다. 이에 화가 치민 조조가 소리쳤다. 공명은 뭐 하고 있느냐? 저 귀 큰 아이의 묵을 따오지 않고. 이에 서왕이 달려나가니 유비 쪽에서는 유봉이 마주 달려나왔다.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자 유비는 먼저 진으로 돌아갔다. 서왕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유봉은 싸우다가 결국 말머리를 틀어 달아났다. 이를 보고 조조가 영을 내렸다. 유비를 잡아들이는 자는 서천왕으로 삼겠다. 대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갔다. 촉구는 군영을 모두 버린 채 한수 쪽으로 달아났다. 길 위엔 그들이 내버리고 간 말과 병장기 등이 너더분하게 널려 있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그것들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조조는 급히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도록 했다. 퇴각을 알리는 징소리를 듣고 돌아온 장수들이 물었다. 유비를 막 잡으려던 참인데 어찌 군사를 거두셨나이까? 조조가 대답했다. 내가 보니 첫째 촉군이 한수를 등지고 군영을 세운 것이 의심스럽고 둘째 말과 병장기를 많이 버리고 달아난 것이 의심스러웠다. 어서 군사를 물리고 옷이나 물건을 줍지 못하도록 하여야겠다.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함부로 물건을 줍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빨리 후퇴하라. 이에 조조군이 막 돌아서려 할 때였다. 사태를 살펴보던 제갈량이 신호용 깃발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러자 유비가 거느린 중군이 몰려 나오고 그 왼쪽에선 황충이 오른쪽에선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조조군은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제갈량이 밤새도록 추격하자 조조는 달아나면서 영을 내렸다. 모두 남정으로 회군하라. 그렇게 명을 하달한 뒤 바라보니 남정으로 향하는 5갈래길 모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교대하러 온 어만에게 낭중을 맡기고 위원과 장비가 군사를 나누어 쳐들어가 남정을 먼저 점령해버린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조조는 질겁하며 양평관 쪽으로 달아났다. 유비의 대군이 그를 추격하여 남정 포주에 이르렀다. 이윽고 남정성에 입성한 유비는 그곳 백성들을 위무한 뒤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번 싸움에서 조조가 저렇게 빨리 패한 것은 무슨 까닭이오?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조조는 평소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용병에 능하다 하여도 의심에 빠지면 질 때가 많지요. 저는 바로 그 의심을 이용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었구려. 지금 조조는 양평관으로 물러나 지키니 그 세력이 공공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장차 어떤 계책으로 그를 물리칠 생각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장비와 위원을 불러들였다. 장군들은 군사를 나누어 두 길로 나아가 조조의 군량 보급로를 끊으시오. 이어 황충과 조은을 불러들였다. 장군들은 군사를 나누어 두 길로 나아가 산을 불지르시오. 이에 내길의 지휘관이 된 내장수는 길잡이의 안내를 받아 군사를 이끌고 각기 네 방면의 길로 떠났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